개인 투자자가 성공할 확률이 5%예요. 5% 안에 여러분들이 드시려면 정말 노력 많이 하셔야 됩니다. 2022년도에 시장의 줄거리를 잡을 만한 얘기들 이런 것들로 충분히 채웠는데 물론 소장님의 뷰와 제 뷰는 또 다릅니다. 연합인포맥스 금융섹터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이번에 선정이 되신 키움증권 서영수 이사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에. 예. 저는 오늘 처음 뵀는데 오늘 정말 대단한 분을 모셨구나 싶었던 게 예. 인포맥스 이외에도 7차례, 기존에 7차례나 또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이 되시고 한국을 대표하는 금융 전문가이신 데다가 저는 부동산에 관심이 많거든요. 네. 또 금융의 관점에서 부동산을 분석하신 유일한 전문가시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2013년 미국 가기 전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네. 2017년도에 컴백했는데 미국을 왜 가셨어요? 놀러? 공부하러? 사업하러 왔었죠. 사업하러? 예, 사업했었죠. 그러셨어요? 예. 이제 그리고 나서 처음 만난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베스트를 좀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컴백하고 나서 예, 처음이네요. 예. 그런데도 기존에 하셨던 게 그렇게 많으셨던 거예요? 베스트를 하신 게? 아니 뭐 이전에야 뭐 예. 아니 그랬고요. 지금 우리 서 이사님이 여기저기 많이 바쁘시더라고요. 공영방송에도 나오시고 이런저런 유튜브에도 나오시고 하는데 네. 거기 올라온 그 동영상들을 보면은 그 썸네일로 올라온 그 제목만 봐서는 무서워요. 지금 이것도 지금 한참 지금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는 책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022 피할 수 없는 부채 위기. 제 위.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폭락에 대비하라. 왜 이러십니까? 지금 정권사 근무하시는 분이. 누구 뭐 겁줄 일이 있으세요? 왜 이러세요, 진짜? 주로 그런 내용을 주로 많이 이렇게 워닝을 주시던데. 우선은 첫 번째로는 이제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상황. 드린 거고요. 그래서 한국은 전 세계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돈을 많이 푼 나라이거든요. 특히 2020년 코로나 위기 이후에 네. 역시 미국보다 사실 우리나라가 더 돈을 많이 풀었어요. 절대 모르실 금액의 거예요. 의미가 아니고 증가율 기준으로. 증가율 기준으로.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모르는 숫자인데 우리가 더 돈을 많이 풀었고요. 어떤 숫자? 이제 우리가 돈을 풀었다라는 그 정의를 어떻게 네. 하냐면 저희는 우리가 이제 M2 이런 식으로 많이 정의하는데 네. 저는 그렇게 정의 안 하고요. 부채의 증가, 그 부채 중에서도 가계 부채와 그다음에 정부 부채 이 두 가지를 합칩니다. 결국에는 이제 돈을 풀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사실 이제 돈이 풀린다는 얘기는 돈의 가격이 싸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돈이 가격이 싸진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이슈가 생기는 거겠죠. 예, 우리가 이제 그렇다라면은 인플레이션을 얘기할 때 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돈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사실 상대적으로 돈 외의 자산이 가격이 오른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근데 순서가 있습니다. 돈을 일반적으로 풀면 돈에 가까운 재화가 먼저 오르게 됩니다. 돈에 가까운 재화. 예. 돈에 가장 먼 재화가 가장 늦게 오르고요. 돈에 가장 가까운 재화가 뭐가 그게 있을까요? 뭘까요? 돈을 대체할 수 있는 금. 금? 그렇죠. 요즘에는 비트코인. 그리고 주식. 그리고 부동산.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돈을 미국이나 선진국처럼 돈을 재정을 통해서 정부가 풀잖아요. 그러면 그 돈의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 아무래도 계층이 하위 계층 중심으로 돈을 풀게 돼요. 또는 예를 들어서 1,200불을 풀었단 말이에요. 전 국민이 1,200불을 풀게 되면 똑같이 이제 소득이 나눠준 거. 예, 네, 똑같이 어떨까요? 이제 똑같이 이제 3,000불 소득인 사람도 있고 그리고 10,000불 소득인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월. 네. 똑같이 1,200불이라도 그 정도의 의미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재정을 통해서 돈을 불리게 되면 돈이 밑바닥에 가게 돼요. 그러면 아까 얘기 드렸죠. 이제 여러 재화가 어째 돈을 풀면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재화의 가격이 오르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그 사람들이 하위 계층이 선호하는 재화의 가격이 오르겠죠. 네. 예, 인플레이션의 지수를 만들 때
지수의 가중치를 들 때 이런 하위 계층의 재화 가격이 상대적으로 가중치가 높아요. 그래서 물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인플레이션은 어떤 게 있냐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난다는 거는 자연스럽게 이 피해를 보는 사람과 그 부의 이동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피해를 보는 사람과 이익을 얻는 사람 간에 어떤 그런 이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아무래도 이거는 사회적 문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에 약간의 왜곡 또는 일종의 조작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선진국 대부분 다 그래요. 그중에 핵심이 뭐냐면 부동산입니다. 집값. 네. 예, 집은 가기가 소비하는 가장 대표적인 재화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가중치를 한국의 경우에는 아예 제로로 두거나 또는 미국의 경우에는 30%를 두는데 자가 주거비라는 형태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S&P 케이스 실러 지수가 대략 YOY로 대략 20%가 상승했어요. 근데 물가에는 얼마나 반영했을까요? 상승률이 3%밖에 안 돼요. 무슨 얘기를 말하는 거냐면은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6.8%를 기록했는데 이거는 사실상 가짜란 얘기예요. 체감 물가는 집까지 반영할 경우에는 10%가 넘어요. 세계 최대 국가의 인플레이션이 10%를 넘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엄청난 재앙에 가까운 숫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네.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그런 숫자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개도국은 폭동이고요. 자스민 혁명. 그리고 선진국은요. 선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최근에 바이든이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네. 따라서 2022년은 무슨 문제냐면은 선거일 수밖에 없어요.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선거가 많지 않아요? 미국 주요 국가에서. 11월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중간 선거에서 바이든은 무조건 참패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대로 간다라면. 따라서 모든 거의 우선순위는 인플레이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 물가가 6.8인데 기준금리를 0을 놔뒀단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 과거에 어떤 미국의 FRB의 FOMC의 멤버들 중에서도 이런 적은 없었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방치해둔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선거를 앞둔 상황이다. 하반기 말에 중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지금 이대로면 완전 참패할 텐데 이걸 어떻게 대응할 건가? 그야말로 지금 현재 멘붕이에요. 그들도. 이사님 보시기에 네. 지금 뭐 이제 연준이 갑자기 바빠졌어요, 그죠? 그렇죠. 바빠졌는데, 이렇게, 예. 뭐 타이밍을 놓쳤고요. 타이밍도 놓쳤고 네. 실기도 했고 네. 이제 쟁걸음으로 움직이는데 뭐 어디 전미 경제학회인가 레리 서머스 그다음 뭐 존 테일러 그 쟁쟁한 그 학자들이 죄다 연준을 까고 있더라고요. 이제 와서요. 이제 와서 물론 뭐 서머스 같은 분이야 뭐 작년부터 한 1, 2년 됐는데 이제 와서 그런데 지금 그 단도직입적으로 이사님 보시기에 연준이 이거 컨트롤 가능하다고 보세요? 인플레 잡을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뭐 잡는 거야 뭐 쉽죠. 금리 올려서 올리면? 돈 회수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지 않아서 결국엔 한꺼번에 해야 되는 상황이 놓여 있는 거고 그러면 금리 인상할 때 미치는 경제 충격은 이건 말할 수 없는 거고요. 진짜 이럴 때 쓰는 용어가 사자성어가 교각사루인데 예. 뿔 좀 제대로 이렇게 뿔 좀 제대로 한번 위치해 보겠다고 하다가 이 소 잡는 소가 숨이 넘어가 버리는. 결국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방법은 뭐냐? 그냥 뭉개는 거거든요. 뭉개. 예. 어떻게 뭉갤까요? 뭉개면 알아서 인플레이션은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디플레가 되는 거예요. 그냥 뭉개면 예. 그럼 알아서 가계의 실질 소득이 감소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망할 놈 망하고. 그럼 실질 소득이 기업도 감소하기 망할 때문에 때는 소비가 망하고. 줄어들고요. 자연스럽게 거기다 베이스 이펙트까지 있어요. 네. 그렇게 따라서 이거를 그대로 가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올 하반기 말 정도부터는 다 뭐 4, 5% 이내로
떨어질 것 같긴 해요. 그럼 더 놔두면 더 떨어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라는 것을 잃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네, 그게 네. 대다수의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의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과거에 다 걸어왔던 길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금리 인상을 할 것인지 좀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다가 멈추던 하다가 이제 계속 주식시장이 굉장히 이제 과민 반응을 나타낼 거고요. 미국은 더군다나 이제 FRB는 네.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뭐 좀만 이제 시장이 5% 10% 빠지면 뭐 미국은 아시다시피 그 가계의 자산의 절반이 이상이 주식이고요. 네. 특히나 중요한 게 노후. 그러니까 미국의 유권자의 상당수가 결국에는 미국도 상당히 고령화돼 있기 때문에요. 60대 이상이 상당히 많아요. 은퇴한 연령들이 대부분 연금을 사는데 이 연금의 대부분이 주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그렇다고 들었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주식시장이 빠져버리면은 굉장히 큰 악순환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금리의 인상이 미리미리 조금씩 이루어져서 스무딩하게 진행된다라면 이게 전혀 문제 없는 상황인데 이걸 미루다 보니까 정말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참 답이 안 나오는 거고요. 답이 안 미국은요. 나온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은 최근에 최고의 최악의 상황, 예, 굉장히 심각한 내부적인 사회적 문제가 지금 도래한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그럼 답이 안 나온 상황에서 어떤 정책으로 좀 끌고 가야 그나마 답에 근접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타이밍을 놓쳐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 예, 왜냐하면 이게 사회적 문제거든요. 예, 그 과거 어느 때보다 이런 상황으로 인종 갈등이 너무너무 심해졌어요. 네. 예, 그리고 그리고- 타이밍 놓친 순간 어렵게 됐다. 상황 그렇죠. 자체가. 예, 공급 문제도 지금 빨리 해결돼서 공급난이요. 네, 네. 예, 이 공급 문제도 빨리 해결돼야 되거든요. 예. 이게 해결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 코로나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이민자가 빨리 들어오고 그래서 이 공급 부족, 다시 말하면 인력의 부족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또 오미크론 생겨가지고 또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요. 생겼어요. 길어지고 있어요. 예, 계속 길어지니까 이제 뭐 델타 크론이란 용어까지 나오던데. 그러니까요. 어디서 뭐 짬뽕을 시키나. 그 미국이란 시스템은 네. 그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실 현장에 가보면 대다수는 유색인종과 이민자들이 불법 체류자들이 네. 그 밑에서 다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상당수가 지금 본국으로 돌아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사실상 이런 이 경제 시스템이 상당 부분 지금 멈춰져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이제 여기에 돈까지 풀어가지고 수요를 늘려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돈을 빨리 회수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공급 문제, 다시 말해 인력의 문제, 고용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줘야 돼요. 네. 예. 그러려면은 그런데 예. 이사님 그런데 돈 푼 게 연준만이 아니고 ECB도 절대 규모나 돈 푼 속도에 있어서 연준 못지 않고 그렇죠. 일본은행도 뭐 그거 한데 미국만의 문제인가요? 기본적으로 유럽하고 일본은요, 돈이 모이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돈을 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그러니까 버는 통화를 늘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돈이 풀린다는 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돈이 돌아야, 예, 돈이 풀리는 거거든요. 네. 결국에는 대출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본질적으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런 시스템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풀려고 대출을 한다고 해도 돈이 늘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유럽과 일본은 약간 좀 완전히 고령화된 국가이다 보니까 이런 고착화된 이런 경제 구조가 더 심화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문제를 유럽의 상당수의 국가도 비슷하게 겪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공급 문제, 공급난
예, 이런 문제를 같이 겪고 있는 거고요. 네. 거기에 돈푼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상당히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인플레이션 순위 놓고 보면은 최하위 수준입니다. 지금 저희 현지국 중에서. 그래요? 예. 몰랐어요. 예. 아니 근데 어떻게 성희 씨, 네. 우리 또 인포맥스 우리 강연 작가님이나 우리 또 본부장님이 또 섭외를 하셔도 네. 내가 진행하는 날은 꼭 저렇게 곰들을 모셔와요. 아니 지금 장도 좀 그 시기 한데 아니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네네네. 읽어주세요. 지금 책 뒤에 끝날 듯 끝나지 않은 자산 버블의 종착지는 어디일까? 데트 크라이시스, 부채 위기 해놓고 단단히 조여오는 부채의 올감이 아는 사람만이 비극을 피한다. 비극. 자, 한번 우리 시청자분 조금 한번 들어보시죠. 이미 강남 아파트 가격이 미국 맨하탄의 평당 가격을 넘어선 지 오래다. 저도 이거 그 정도인가 싶네요. 그러게요. 자산은 버블 국면에 진입하면 그 자체의 관성으로 계속 오르는 경향이 있다. 언젠가 터질 것을 알지만 적어도 내 앞은 아닐 것이라는 낙관론, 정부가 무언가 할 것이라는 학습 효과가 지금과 같은 2030 세대의 비이성적인 추격 매수까지 양산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FRB의 기준금리가 본격화되고 임대차 3법의 효력이 어느 정도 둔화되는 2023년 전후를 정점으로 하락 반전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가 뒤늦게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 좀 더 강화된 부동산 시장 안정책을 내놓지만 선거를 앞두고 상승 추세를 꺾을 정도로 적극적인 정책을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자산이 비이성적으로 오른 후 비이성적 매수자가 더 이상 매수하지 못할 때 가격은 폭락하고 만다. 이제 관심은 언제 하락 전환할 것인지 주택 가격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맞춰야 할 것이다. 자, 에필로그 중에서 이렇게 요약하셨는데 네. 이사님, 저도 뭐 이렇게 유튜브를 많이 보는 사람인데 네. 지난 한 4, 5년 동안 부동산 관련한 또 유튜브 채널이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서 엄청난 폭락론자들, 곧 망할 듯이 말한 유튜브들 꽤나 있었어요. 다 사라졌어요. 예. 지금 보소. 이래갖고 도대체 백 없고 미쳐놓고 부모님한테만 받을 거 없는 사람은 서울서 어떻게 삽니까? 이런 나라 만들어 버렸는데 그때 유튜브 들을 때는 맞아 다 맞는 말이고 다 이렇게 설득력 있고 그래 쫄딱 한번 다들 한 망해봐야지 이 소리까지 나왔는데 지금은 어느덧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뭐 정부 정책 중에 뭐 못마땅한 거 뭐 어떤 거 이런 거 한참 얘기하다가도 집값 얘기 나오면 갑자기 입이 이렇게 귀에 걸리는 사람들 주변에서 많이 보는데 네. 이러다가 이사님도 또 그 사라지는 또 유튜브처럼 또 그 키움의 서영수 이사도 그때 뭐 2023년쯤 가면은 우리 한상원 소장님도 똑같은 말씀하셔. 전에 한번 모셨더니만.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시장을 분석해서 시장 가격을 예측하고 싶지도 않고요. 하고 싶지도 않고. 예, 그런 주의자도 아니고요. 그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뭐냐면 네. 그게 아니라 지금 이대로 가면 시장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금융위기 갈 수밖에 없다. 요 오늘 올린 보고서도 내용도 그 조짐이 벌써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조짐이? 예, 그래서 위기로 이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주제는 그 얘기고요. 네.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이걸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건가에 대한 대안을 내놓은 거예요. 대안을. 예, 그래서 단기 대안과 장기 대안을 같이 넣었어요. 예, 저런 분이 선거 캠프에 가셔야 되는데 저런 대안까지 내놓을 수 있는 분. 아니고요. 예, 보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말. 항상 훈수 두는 사람이 예, 훨씬 더 정확히 보잖아요. 그렇죠. 또 앉아갖고 또 이렇게 플레이 하는 것보다. 앉아갖고 돌 딱 드는 순간에 안 보이죠. 그렇죠. 약간 예. 거리를 두고 볼 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오히려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실제 제 책을 보시면 최근의 정부 정책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거는 네. 정부가 제가 쓴 내용의 상당 부분을 좀 받아들이고 있어요. 오. 아 예,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정부 쪽에 같이 뭐 좀 일을 하시죠. 일을 한다기보다도 뭔가 이렇게 서 이사님의 이 아이디어나 제안이 좀 들어가는 루트가 있죠. 뭐 제가 자세히는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어쨌든 뭐가 있긴 있구나. 어쨌든 아. 중요한 거는 이
정책들이 상당 부분 이제 적용되고 있어요. 아하. 네, 적용되고 있고 그 결과 결국에는 저희가 지금 시장을 그대로 놔뒀다라면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초 이 정도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빨라진 거예요. 그게 궁금해요. 왜 예. 좀 예상보다 빨라졌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결국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플레이션은 결국에는 돈을 많이 풀어서 생긴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 돈을 많이 풀어서 생기는 것 중에 한국의 경우에는 돈을 푸는 방식이 은행을 통해 돈을 푼단 말이에요. 네. 은행을 통해 돈을 풀게 되면 상대적으로 은행은 계층 중에서 상위 계층 중심으로 돈을 풀게 되거든요. 그러면 상위 계층에 돈을 풀면은 그 돈 갖고 뭐 소비를 하기보다는 투자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투자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게 부동산.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네. 돈을 가장 많이 풀었으니까 가장 많이 오른 거예요. 어. 거꾸로 얘기하면은 돈을 회수하면 예, 회수가 가능하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우리가 그동안 대출 규제를 얘기했지만 실상 대출은 안 줄었어요. 근데 이번에 금융위원장님께서 새로 출범하면 한 이후에 이분은 이제 확연히 이제 사실 전문가 이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들어오자마자 제대로 시행을 한 거죠. 하나씩. 규제를? 예. 그래서 결국에는 대출을 줄였습니다. 예. 대출 줄이니까 바로 가격에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 따라왔다. 예,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결국에는 올라가는 집값은 잡았어요. 예.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예. 그 다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이게 이제 더 심각한 고민이에요. 지금 우리 자료실에 네. 우리 자료실에 지금 이사님 그 리포트가 올라와 있거든요. 네네. 그렇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방송 끝 이후에 아니면 지금도 뭐 자료실에 보고서 열어놓고 같이 보셔도 되겠는데 아니 근데 지금 여기 첫 번째 그래프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 상승률 추이가 네. 꺾여도 너무 급하게 꺾이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소위 말해서 진짜 좀 걱정될 정도인데 한편으로는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한편으로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상황에서 대출 규제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네. 이제 우선은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대출 규제가 계속 될 거냐 말 거냐. 네. 예. 그러니까 대출 규제가 계속 된다라면 집값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될 거냐 말 거냐. 두 번째는 됐을 때 이거를 경제가 감당할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이 문제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죠. 감당 못하면요. 위기가 오든지 아니면 정부가 위기를 아무도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돈을 풀어서 문제를 미루든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여기 지금 채팅방에도 어느 분이 그러셨지. 아니 근데 이러면은 지금 실수요자도 지금 대출 못 받는 정도입니까? 그 정도입니까? 실수요자의 정의를 정확히 해야 돼요. 정확히? 우리가, 실수요자는 무주택자는 다 실수요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정의를 글로벌 스탠다드는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글로벌 스탠다드는 뭐냐면 국제 표준은 내가 상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 소득 범위 내에서 살 수 있는 가격 그걸 사는 거를 실수요자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가 3천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이 10억짜리 집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실수요자가 아니라는 거죠. 투기 수요자라는 거죠. 물론 내가 거기서 살지만 뭐 퍼센테이지를 따진다라면 한 30%는 실수요 개념이고 70%는 투기 수요 개념인 거죠. 예. 그거는 투기 수요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구분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기본적으로 이제 어차피 한국은 전 세계 선진국 중에서 가장 진짜 예. 우리 수페 원장님 그러시네. 설명을 듣다 보니까 서울에 그럼 실수요자 몇 명이나 되려나. 진짜 그런 걱정이 되네요. 지금 서울 아파트값 생각하고 결국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우리 젊은 청년들 뭐 이제 뭐 결혼 정년기에 남녀들 네. 그 뭐 연간 소득 이런 거 생각하면 실수요자 한 명도 없는데 그러면 그러면 결국에는 언젠가는 계속 이제 대출 규제를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대출 규제 방식은 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자기의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만 집을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 그동안에는 이렇게 말은 했어요. DSR 규제가 처음 나온 건 아니까요. 네. 근데 사실 정부는 뭐 제가 말하기엔 좀 그런데 이게 의도적인 건지 몰라서 그런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뭐 알아서 판단하시고 네. 중요한 거는 규제를 해놓으면은 뒤에다가 이렇게 큰 구멍을 뚫어서 얼마든지 다른 편법적으로 집을 살 수 있게 투기의 목적으로 또는 대출을 무리하게 일으켜서 집을 살 수 있게 한 거예요. 예. 그거는 뭐 제가 알아서 알수 판단하시고요. 없다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네. 예. 따라서 사실상 우리는 투기의 천국에 살았던 거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규제가 겉은 앞에는 많은데 뒤에는 사실 뭐 별로 없는 이런 형태. 정말 제가 위험한 소리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규제 만드신 분들도 혹시 또 그쪽에 편성하신 거 아니에요? 지난 세월 동안?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경제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이 기재부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뭐 넘어가시고 넘어가고. 네. 예.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다른 게 뭐냐면 본질적으로 이런 이제 구멍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가장 큰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 선진국은 어떤 식으로 이런 본질적인 투기 수요를 억제하냐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는 네. 걸 통해서 합니다. 네. 도드-프랭크법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요. 이게 이제 2010년도에 도입을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아시잖아요. 그때 이제 전 세계 대다수의 선진국들이 빚내서 집사자 정책을 취했어요. 예, 그게 이제 클린턴과 네. 이제 부시였잖아요. 그렇죠? 이게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대다수의 나라들이 다 마찬가지 그랬다가 그때 그야말로 2008년도 클린턴 취임하면서 글래스-스티글법 없애고 뭐 좌우지간 그런 건데. 한판 월가에서 한바탕 광풍이 몰아쳤던 그 한 5, 6년 사이에 금융위기가 잉태된 거죠. 그렇죠. 네. 예. 그게 그러면서 홀딱 망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 가계부채 갖고 하지 말자. 그러면 이런 대출을 이제 무리하게 사지 못하게 방법이 무엇이 있냐? 이거를 정부가 위에서 규제하기보다는 은행이 알아서 규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시스템, 제도. 요게 금융소비자보호법이에요. 이걸 통해서 규제를 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기본적인 컨셉은 뭐냐면 개념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밀턴 프리드만의 네. 이제 통화주의의 컨셉입니다.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 통화의 증가율, 대출의 증가율은 명목 GDP 증가율만 증가라는 얘기예요. 명목 예. GDP 증가율과 통화의 증가율이 대출의 증가율이 같아야 돈의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돈을 푸는 양이 8%라고 하면은 명목 GDP 성장률이 4%라면은 4%만큼이 자산 가격이든 인플레이션이든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없애려면 4%만 증가한다. 제가 이 얘기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금소법이 이렇게 아직 도입은 했지만 정착되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고승범 위원장이 인위적으로 4에서 5%의 대출 성장, 대출 총량 규제를 한 거예요. 대출 총량 규제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경제 성장 양만큼만 대출을 공급해라. 그 프리드만 교수의 그 통화주의자들의 그 이상적인 그 명제를 따라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래야 법을 안 생기고. 법을 안 생긴다는 뜻이에요. 네. 그렇게 한다는 그런 컨셉이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은행이 알아서 하라는 게 이게 그리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도입을 한 거예요. 이런 형태의 미국식의 이 선순환 구조 이것을 이제 금융위원장이 처음으로 도입한 거예요. 이번에 그게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작동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대출이 이제 어려워진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저 이사님 리포트에 네. 이 그림은 또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순증 추이 보니까 그렇죠.
확 떨어지죠. 확 떨어지고 있는데 네. 이러면 저기 시중은행들 이 뭡니까? 어닝에 문제 없습니까? 매출액. 네. 매출액은 P 곱하기 Q잖아요. 네. 그렇죠? 네. P가 마진이라 그래요. 저희 우리 순이자 마진이라고 우리 가격을 말하는 거고요. 대출 가격, 금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대 마진. 은행 입장에서는 예. 순위 예, 그쵸? 예대 마진. 예. 예. 그다음에 P 곱하기 Q잖아요. 네. Q는 대출량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Q가 줄어도 P를 올릴 수 있으면 예대 마진을 예. 그러면 이익이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의 국면은 어떤 거냐면 과거와는 달리 아까 4%라는 대출 총량 규제를 주었잖아요. 네. 대신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총량 규제는 안 주고 가격을 규제했어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대출을 많이 늘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너희가 총량 규제는 하겠지만 너희한테 대신 가격은 조금 너희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 간섭을 줄이겠다라고 한 거죠. 지금 그러면 주택담보대출 진짜 6% 넘었습니까? 뭐 얼마 전에 막 언론에서 이거 조만간에 6%대 진입 초읽기 그러던데. 그렇게 보시면은 안 되고요. 그건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6%의 대출은 대출 안 하겠다는 겁니다. 아하. 예, 왜냐하면은 대출을 한도를 맞춰야 되는데 예. 뭐 못합니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의 금리는 지금 우리가 한도가 찼기 때문에 대출을 못 하겠습니다의 뜻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아마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숫자가 합치다 보니까 언론에서는 좀 과도하게 높게 나타난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거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대출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올릴 거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집값은 앞으로 좀 더 하향 안정화가 더 이어진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뭐 이대로는 이미 꺾였기 때문에요. 꺾였기 때문에. 예, 이대로는 뭐 계속 하향 안정화 될 수밖에 없어요. 거래가 이렇게 되니까 거래가 좀 그렇죠. 끊겼잖아요. 거래가 끊겼잖아요. 이게 문제가 그겁니다. 이게 오랫동안 보았지만 이렇게 세상에 주택 시장이라는 데가 뭐 아파트 시장이 지금은 거의 한 서울 기준으로 1,200, 300조, 1,500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시가총액이 이렇게 큰 시장인데 이렇게 후진적인 시장이 있냐?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에 비해 보면은 너무 후진적이잖아요. 당장 매수 효과가 없잖아요. 예. 갑자기 사자가 다 사라졌어. 그러니까 호가가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뜻이 아니라 호가가 매수 호가, 우리 주식하면 매도 호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서로가 보면서 조율을 하면서 이렇게 맞춰야 되거든요. 네. 이런 게 없어요. 아니 그- 팔 사람도 없고.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호가라는 게 그것 호가조차도 사실 잘 보면 부동산 중개업소가 올리는 호가잖아요. 우리가 공정하게 볼 수 없는 호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호가 정작 사자고 얘기하면 또 가격 올리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효과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매도 호가는 아예 우리가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매도 호가는 매수 호가는 아예 우리가 호가를 내 가지고 얼마다라는 그 데이터가 네네네네. 아예 우리가 제시가 안 되고 있잖아요. 네네. 무슨 얘기냐면 이 자산 그런 시장은 의미에서 호가가 시장 없다. 중에서 가장 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후진적인 재화 시장의 구조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 문제는 제가 여러 번 지적했는데 이게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빨리 고쳐야 돼요. 이걸 자산 시장을 바꿔야 돼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런 후진적 시장 구조이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거래가 없어져요. 거래가 거의 그래서 지금 나타낸 숫자에 따르면 12월 달 숫자는 2020년 대비 대략 수도권 기준으로는 5분의 1 정도이고요. 거래량이요. 서울은 10분의 1이에요. 이 정도의 거래는 사실상 시장 기능을 시장이 상실했다는 뜻이에요. 네. 시장이 시장기 상실하면은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거든요. 어떤 일이 날까요? 시장이 시장 기능을 상실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얘기했잖아요. 집값을 떨어뜨리는 요인은 뭐죠? 돈을 회수하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회수하면 당연히 과다 채무자들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어디에서 해결하죠? 시장에서 집 팔아서 해결될 겁니까? 팔아야죠. 금매가 나오겠네요. 집을 못 파는 거예요. 금매를 내놔도 말씀드리지만
이 상황에서는 금매를 나와도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예, 많이 이런 생기겠는데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당장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게 그대로 경매 시장이 연결돼서 지금 지수가 아직도 플러스인데요. 경매 시장은 20% 3개월 만에 20%가 떨어졌어요. 수도권 기준으로 20%입니다. 20%. 20%. 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이게 여기서 더 대출을 줄이고 더 금리를 올리잖아요. 더 심각한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예.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번에 1월 달에 기준금리 올리는 게 제가 보기에 쉬워 보이지 않아요. 지금 거의 감당할 수 뭐 없어요. 우리 예. 국내 채권 시장이나 뭐 할 것 없이 시장에서는 프라이싱은 1월 달에 일단 한 달로 지금 프라이싱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근데 어쨌든 지금 정부도 이 부분은 굉장히 이머전트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가 줄지, 이렇게 시장이 쉽게 무너질지. 예, 근데 금융 생각을 못한 공동에서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이런 그러니까 관련해서도? 일반적으로 본다라면 부동산 시장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부 안 했다라면은 그냥 올릴 거예요. 근데 이제 금융위는 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근데 방금 지금 이사님 말씀에 저는 공감하기 힘드네요. 뭐가 어떤 게 한은이나 이런 데서 금리 작년에 2번 올려서 지금 1%까지 끌어올렸고 네. 여기다가 해바뀌자마자 바로 또 금리 올릴 것처럼 사실 이주열 총재의 레토릭은 그랬어요. 다음 달에 올려도 되니까요. 뭐 하기야 뭐 1분기 내로 올리면 되긴 되는데. 네, 그렇죠. 3월까지니까. 예. 그러니까 우선 중요한 거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을 때 부동산 쪽에 이렇게 그리고 대출 규제까지 겹쳐져서 이렇게 훅 갈 줄 몰랐다는 것은 좀 저는 공감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의 합작이거든요, 이거는. 네네네. 그래서 네.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을 했어요. 정책 목표는 달성했다. 예, 달성을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리고 그 기준금리 1% 올렸지만 실질적으로 대출금리는 1%가 아니라 예, 거의 2%에서 2% 네. 이상 올랐기 때문에 그 실제 기준금리를 2%포인트 이상 올린 효과가 이미 시장에 반영됐기 때문에 네. 굳이 무리해서 기준금리를 안 올려도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우선순위가 반드시 올려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가격이 어느 정도 잡혔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가격이 잡혔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넥스트텝에서 이 시장의 이런 구조적인 취약성을 정책 당국들이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설마 이 정도까지일까? 이렇게 된 거예요. 설마. 아니 말로 살 사람은 사고 팔 사람은 팔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그래 놓으면 또 이게 또 길길이 뛸라나 금방 집값이.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제 이 네. 문제를 풀어야 되는 방법이 있겠죠. 네. 예. 첫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량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세금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예, 당연히 거래량 늘리죠. 네. 그게 이제 여야 후보가 얘기한 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네. 예,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의 주제가 제목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의 이 영향입니다. 예. 그래서 완화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예. 그리고 그것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2년 이내에 이제 무리하게 집을 산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부채 구조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도 이 이제 상황에 맞춰서 양도세를 중과하는 걸 좀 풀어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집을 던질 수 있게 근데 해주는 거예요. 의견이 참 다양하다 보니까 네. 어떤 사람들은 완화를 해줬으면 좋겠고 어떤 사람들은 완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비판을 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그래서 좀 이런 걸 바라보실 때 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하거든요. 우선은 우선순위가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지금은 시장이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거래가 끊기면서 모든 거래가 급한 거래는 경매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네. 예, 사실상 20-30%씩 빠져버리면 그러면 그 생각보다 저희가 예상했던 부채 리스크는 위기는 더 빨리 올 거예요. 더 빠르고 더 심각해질 수 예, 있다. 너무 심각하게 올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이제 풀어야 할 숙제 예상은 했지만 아마 금융당국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빨리 오고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나타날까? 그러면 네. 부동산 시장은 조금 그렇게 부채 위기가 좀
현실화됐고 네. 이사님 보시기에 지금 주식시장은요 부채익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심각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면 자발적 디레버리지가 됩니다. 자발적 디레버리지. 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런 식이 되면은 뭐 경매 시장에 거래 하나도 안 되고 네. 그러면은 어떤 식이 되냐면은 금융회사는 뭐 무슨 무엇보다도 유동성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죠. 현금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죠. 투자가 안 이루어지겠죠. 예. 당연히 주식시장에 그렇게 되면 아까 이제 신용대출 규제 다 강화되고 있고 돈 있는 것들은 빚 갚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니까 더욱더 개인들의 캐시플로는 더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가장 임팩트가 큰 데가 2030 세대예요. 2030 세대가 한 2019년 하반기부터 특히 인터넷은행의 수혜를 많이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이런 쪽에 많이들 받더라고요, 주변에서. 수혜를 네. 많이 받았어요. 그 돈 갖고 이제 갭 투자 많이 하고 두 번째 주식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나가서 가상자산 투자까지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즉 가상자산도 지금 뭐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주식시장도 그렇고요. 지금 그래서 이런 상황은 지금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 같이 연결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이사님이 책까지 써낼 정도로 뭔가 지금 문제의식은 말씀하셨고 네. 근데 이게 그러면 특별하게 참 뭐야 피 안 보고 이렇게 그냥 연착륙 할 수 있을 방법이 있나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제가 맨 처음에 진행할 때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은 2022년 하반기 또는 내년 정도에 집값이 하락할 것인데 이게 1년 앞당겼다는 얘기거든요. 네. 어쨌든 미국이 금리 인상하기 전부터 벌써 지금 금리를 많이 올려놨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외부로서의 충격을 많이 이제 버퍼를 만들어 놓은 부분이 사실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지금 정책 당국은 상당히 이전보다는 시장을 잘하는 분이 지금 됐기 때문에 대안을 자연스럽게 잘 낼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것 또한 지켜봐야 됩니다. 항상 시장을 볼 때 정부란 주체를 우리는 많이 무시하고 단지 시장의 가격만 보는데 네. 사실은 사실은 정부의 주체가 어떻게 행동하냐 이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금 얘기 드렸던 부분들에 대한 이 조치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또 네, 대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두 달 예. 뒤에. 그러니까 네. 지금의 정책 기조와 또 어쨌든 뭐 실무자는 그대로 있어도 이렇게 또 행정부의 어떤 그런 큰 틀의 흐름이 바뀌면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기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 또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약간은 비관적으로 많이 보았어요. 그 이유는 결국 또 대선 되면은 모든 게 포퓰리즘으로 갈 거고 또 특히나 이제 새 정부가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안 그래도 이 정치권과 그다음에 관료, 경제 관료가 사실 생각보다 시장의 이해 수준이 생각보다 적거든요. 예.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관료 시스템이 뭐 2년, 3년마다 바뀌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 더군다나 미국처럼 이 관료화 이 시스템이 민간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국은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항상 그게 뒤처질 수밖에 없거든요. 더군다나 새 정부에서는 더 그게 갭이 클 거라고요. 그랬을 때 어떤 샥이 올 경우 그걸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은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역대 위기는 항상 정권 초기에 왔어요. 예. 근데 이제 다만 어쨌든 그때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항상 그렇거든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논의하려고 하고 저는 논의하려고 하고 네.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많이 고민하고 많이 얘기하는 순간 그 위기의 정도는 계속 완화될 수 있거든요. 네. 네, 예. 맞아요. 실제 또 그렇거든요. 이사님 방금 말씀은 참 중요한 얘기인데
어떤 그 위기 상황에 대한 사전 논의, 네, 그렇죠. 고민 예. 이런 것들이 많을수록 좋은데 이 뭐 자꾸 이게 뭐 투덜이 같이 인식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떤 대안 없는 불평불만이 될 수 있는데 그동안에 부동산 정책 무슨 뭐 12.12부터 해갖고 뭐 숫자 나열을 하다가 이제 그건 이제 외우는 사람 없잖아요. 하도 많아가지고 네. 나오는 족족 집값 다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당해놓고 나서 또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 근데 이제 네.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예. 그때는 바보들이었고 이번엔 좀 아는 분이 왔고 책을 한번 보시면 책을 한번 봐라. 예.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네네. 예. 예. 그때는 속마음은 가격을 올리고 싶었던 거고 오. 예. 아. 겉은 이제 규제하고 이게 엇박자가 이제 엇박자가 났던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집값이 올랐죠. 우리 저기 보자. 레드후드님 자꾸 몇 번 질문하시네요. 예전에 부동산으로 향하는 법인 대출은 컨트롤이 되었나요? 궁금하시대요. 우리 이사님 빙긋이 웃으시네. 그러니 개인 대출만 개인들에 대한 어떤 저도 걱정입니다. 그게 핵심이고요. 지금 부채 위기의 핵심은 결국에는 비은행 법인 대출이에요. 비은행 법인 대출. 예, 그래서 비은행 법인 상가 땅 이런 거거든요. 지금 그거 저 예전에 다른 데 동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 네. 보시고 지금 질문하는 건데 아 그래요. 그게 가장 큰 걱정이고 실제 금융감독당국도 캐치를 좀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축은행 뭐 아마 상호금융 전부 전수조사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부분에서 예, 그래서 상황 파악은 하기 시작했는데 워낙 지금 상황이 너무 많고 예, 그 상황도 나쁘고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부동산 거래가 사실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뭐냐면 어느 정도의 거래가 감소했냐면 우리 2019년도에 네. 이제 2018년 9.13 대책 기억할지 기억납니다. 모르시겠는데요. 네. 예. 2018년 9.13 대책 이후 6개월 만에 집값이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실거래 기준으로 10%씩 빠지고 그랬어요. 그리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잠실에 있는 주공 아파트 이런 재건축 아파트 있잖아요. 15% 빠졌어요. 실거래가. 근데 그때 거래가 한 서울 기준으로 8분의 1이 줄었거든요. 근데 그 거래량보다 반토막이에요, 지금. 아 지금 그 정도예요? 예. 오. 그래도 결국 다 길길이 뛰어버렸잖아요. 결국에는 그때 어쩔 수 없이 정책을 바꾼 거거든요. 집값 부양으로. 예.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드리지만 네. 이런 상황을 못 견디면 다시 집값 부양으로 바꿀 수밖에 없어요. 흔히 저 중앙은행을 보고 저기 샤워실에 바보라 하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만큼이 샤워실에 그 온수 냉수 왔다 갔다 하다가 어뜨거 하는 이런 그것도 없어요. 참. 좀 더 장기적이고 좀 더 깊은 정책적 해안을 갖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구조적 문제는 제 책에 뒤에 있습니다. 제가 자꾸 얘기를 드리는데 참 안타까워요. 제가 나름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사실 생각보다 이제 많은 사람들을 뵙게 되는데 네. 정말 책을 많은 분들이 잘 안 보세요. 아, 예, 왜 사신 분들 잘 안 보세요. 왜냐하면 뒷부분에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다 있는데 그걸 네, 읽고 너무 어려워요? 예, 뭐 질문하시는 분이 없어요. 예. 이게 저만 하더라도 점점 이렇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냥 어디 유튜브에서 한 10분, 15분 정도로 이렇게 그냥 확 그냥 그렇죠. 보다 영상. 하다가 근데 이제 그냥 뭐 네. 후다닥 이해될 거 없나 뒤지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책을 못 이제, 읽겠어요. 정책을 결정하고 중요한 의사 결정하는 위정자들 또는 그 하이 네. 클래스에 계신 분들이 책을 많이 보시는데 생각보다 안 읽으세요. 예. 참 저는 그래요. 그게 리스크라고 생각해요. 예. 이사님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겠는데 은행 얘기해야죠. 은행 얘기해. 네. 그래 이제 예.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2007년 8년 이제 은행 얘기로 가려고. 네. 2007년 8년 고무렵 저 금융위기 올 때 그때 어디서 근무하실 때였죠? 고무렵에 그때 저 키움증권 있었죠. 키움증권 계실 네. 때.
그러면 제 기억에는 한 2007년 초봄이나 뭐 이 무렵에 서프라임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어요. 2007년에.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치고 들어갑니다. 예. 우선 은행주는 이렇습니다. 위기가 오기 직전까지는 오히려 아웃을 납니다. 아웃퍼폼을 하고요. 아웃퍼폼을. 예. 위기가 발생하면 순식간에 모든 건 다 토해내야 합니다. 위기가 발생하면. 위기가 오기 직전까지는 오히려 은행주가 디펜시브 스탁으로 자리를 잡아요. 두 번째, 금리의 인상에 대해서 이제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금리 인상하면 은행주 좋다. 이거는, 우리가 좀 안타까운 게 무슨 분석을 할 때 그냥 도식적으로 분석하는데 세상에 그런 없거든요. 예. 그 이유가 다 있는 거고요. 이유를 이해하면은 반드시 금리 인상이 은행이 좋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원가가 5원 올랐어요. 원가가 5원 올랐는데 가격에 10원을 붙이면은 은행한테 좋을까 안 좋을까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의 은행은 금리가 오르잖아요. 금리는 이게 조달 코스트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원가가 5원 올라가면 미국의 은행은 10원 붙여가지고 손님들한테 넘깁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본질적으로 마진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새 저쪽에 은행주들이 IB주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올라가는. 예, 커머셜 뱅크가 그래서 좋아요. 네, 미국의 네. 은행들은요. 네. 예, IB보다는 이런 구조예요. 예, 굉장히 좋죠. 왜? 미국은 가격 규제를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만일에 코스트가 올라가는데 그걸 가격에 풀리 반영할 수 있다라면 그러면 금리 인상이 좋습니다. 다만 듀레이션 미스매치가 조정되는 국면에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구간에는 금리가 상승하는 마진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일시적이고요. 네. 예. 결국에는 이걸 얼마나 이제 가격에 반영할 수 있냐에 대한 결국에는 바게닝 파워이거든요. 그럼 사실은 다른 인더스트리 똑같을 거예요. 근데 이게 있냐 없냐. 과거에는 그게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금리를 쫙 올렸잖아요. 5.25까지. 네. 그때 은행의 마진은 망가졌어요. 거꾸로. 음.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떠냐. 정부가 언제든 가격을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마진을 충분히 확보해서 계속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셔야 될 거는 지금의 금리 인상은 경기가 좋아지는 금리 인상이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금리 인상이거나 또는 해외 요인이라고. 네. 예. 다시 말하면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마냥 올렸다가는 다 연체로 발생할 텐데 그렇죠. 대출자가 감당을 할 수 없는 네. 금리가 있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지금 구조조정 때문에 계속 올릴 수 있는데 네. 어느 수준 지나가면 그게 좀 힘들 것 같아요. 예. 근데 적어도 당분간은 상당히 좋은 환경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보고서에 쓴 내용인데 네. 이 거래량 감소 여하튼 지금 가격이 하락 구간에 집어넣었는데 거래량 감소하면서 지금 경매 시장의 낙찰가율이 20%씩 빠져버리니까 무슨 얘기를 말하는 거냐면 경매 담보가치 있잖아요. 우리가 네. LTV 계산할 때 이거는 우리가 40%, 60%, 70% 얘기할 때 이 LTV는 시장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경매 가격이 중요하거든요. 경매 시장에서. 왜냐하면 연체되면은 그걸 경매로 넘기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근데 경매의 낙찰가율이 너무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순식간에 담보 가치가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은행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대출을 회수하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작업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제 보고서 나오고 그 다음날 금감원장이 충당금을 대폭 써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은행들한테. 예, 이 충당금 이슈가 지금 있습니다. 요게 지난해에 충당금을 쌓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쌓으면은 지난해 말이죠. 2021년 말 네. 많이 쌓게 하고 그러고 나면은 올해 되게 부담이 적잖아요. 그렇죠. 요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인데
이게 가능할지는 사실 좀 타이밍이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이게 가능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전자의 시나리오 가능성이 사실 높아요. 충당금 많이 쌓고 그리고 충당금 많이 싼다는 얘기는 돈이 외부 유출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은행이 디스카운트 되었던 요인들이 해소되고 건전성이 개선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있고요. 네. 여기 나가서 충당금 많이 쌓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배당에 대한 자율성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그래서 배당도 사실 성향도 높아지는 부분들을 우리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게 가장 바람직한 은행의 어떤 그런 시나리오인데 뭐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잘 진행되면 계속 계단식으로 상승할 거고요. 그렇지 않고 잘 삐끗거리면서 이제 위기 국면으로 가면은 뭐 오른 거 다 토해내겠죠. 예, 이제 이런 리스크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뭐 여기 아주 겁이 덜컥 나는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폭락에 대비하라. 잘 정책 당국이나 시장 참여자들이나 잘 대비하면은 폭락 없을 수도 있겠습니까? 그거는 그렇죠. 이제 시장 참가들도 그렇고 시장 참가들 뭐 이제 조차도 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한다라면 뭐 사실 말도 안 되는 투기 수요자가 이제 대출 규제 한다고 계속 블레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이런 것들도 많이 좀 최근 들은 많이 줄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예, 많이 정화되고 많이 이제 워낙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똑똑해서 이제는 뭐 대출 규제를 하는 게 결국엔 집값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제 전세 자격도 결국엔 대출 규제했더니 바로 떨어지잖아요. 지금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확실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정부 역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대로 충당금도 지금 쌓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양도세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좀만 더 진행되면 제가 보기에는 생각보다 빨리 양도세 규제 하나가 중과 완화를 통한 거래량 증가 네. 이런 정책 미국에서 했던 공매제도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 도입해서 거래량을 늘리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게 잘 된다라면 한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 허들을 넘어서는 거죠. 이거 없으면 우리나라는 뭐 정말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없을 거예요. 진짜. 승희 씨 보고 경매 공부하시는 분들 막 나오시네. 재작년에 했습니다. 미리 했습니다. 네. 그래요. 벌써 10시네요. 이사님. 모처럼 나와주셨는데 네네. 조금 이렇게 한번 요약 겸 네.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 대부분 지금 이제 주식 갖고 고민들 하시는 분들인데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도 얘기를 들으셨고 한번 드릴 수 있는 요즘 장이 좀 만만찮지 않습니까? 한번 마지막으로 조언을 한번 해주신다면. 어쨌든 한 면만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여러 면을 봐야 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저는 이제 좀 가치주가 올해는 어쨌든 금리는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치주 쪽에 더 가능성이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 그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될 거고요. 또한 정부의 정책은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또 다르게 우리가 생각했던 거 다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정책 좀 많이 예의주시해서 보고요. 제가 뭐 보고서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 제 거 보시면 정부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 예측할 수 있고요. 꼭 키움 정권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리포트 네, 보는 데는 얼마든지 볼 수 있고요. 네. 꼭 부탁드리는 게 다른 건 몰라도 이제 제 책 좀 꼭 좀 한 3번 읽어보십시오. 네. 2022 피할 수 없는 부채 위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 이사님 오늘 근데 모처럼 뵀는데 얼굴이 좋으셔. 예. 고맙습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건강하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시간까지도 얼굴이 뽀하신 게 쉽지 않습니다. 이 시간까지 유지하시기가 대단하신 겁니다.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네. 들었습니다. 예.